예수의 생애를 보면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12살부터 30살까지 무려 18살이죠. 복음서는 이 기간에 대해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라진 18살의 미스터리, 그 시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생각,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형성되는 정말 결정적인 시기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의 그 혁명적인 사상, 그 씨앗이 바로 이 시기에 뿌려지고 자라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대체 어디서 뭘 했을까? 이 질문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겁니다. 이건 그의 사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근원을 파헤치는 가장 중요한 열쇠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열쇠로 문을 한번 열어보죠.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가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온 이야기인데요. 바로 예수가 젊은 시절에 머나먼 동방으로 여행을 떠나서 다른 지혜를 배우고 돌아왔다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도나 티베트까지 가서 불교를 공부했다더라. 혹은 광야의 금욕 공동체였던 에세네파와 함께 지냈다더라. 그것도 아니면 당시 지성의 중심지였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레니즘 철학을 공부했다는 설도 있죠. 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이 가설들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뒷받침할 만한 그 어떤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동시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주류 학계가 이런 가설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 1세기 자료가 아예 없고요. 둘째, 지금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은 전부 한참 뒤에 후대의 신비주의 같은 데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셋째, 고고학적 증거도 당연히 없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건데요.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조차 그의 동방 여행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상력 가득한 가설들을 잠시 내려놓고 증거에 기반한 학계의 정설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예수는 갈릴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왜 이렇게 확신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크게 4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동성의 문제인데요. 1세기 평범한 유대인 남성이 그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 그의 직업은 테크톤, 우리에게는 몫으로 알려져 있죠. 이건 기본적으로 가족과 함께 지역에 머물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언어. 예수는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뚜렷한 갈릴리 사투리를 썼다고 해요. 이건 그가 평생을 거기서 산 토박이라는 강력한 증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그의 비유를 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 겨자씨, 포도밭, 전부 갈릴리의 농촌 풍경입니다. 인도 코끼리나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을 다 종합해보면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학계에서는 거의 이견 없이 예수의 그 중요한 성장기는 바로 고향 갈릴리에서 보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해요. 어디에 있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 사상이 만들어졌는가로요. 즉,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적인 형성 과정의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훨씬 더 흥미로운 질문이 생기죠. 아니, 갈릴리라는 동네를 떠난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혁명적인 사상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생각의 재료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의 주변 환경에 있습니다. 핵심은 그가 어디로 갔느냐가 아니라 그가 살았던 1세기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냐는 거죠. 당시 갈릴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용한 시골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사상들이 들어와 부딪히고 뒤섞이는 그야말로 거대한 사상의 용광로였던 겁니다. 그 용광로 안에는 크게 4가지의 거대한 사상적 흐름이 녹아 있었습니다. 첫째, 전통적인 유대 묵시 사상.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의 메시지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했죠. 둘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헬레니즘. 여기서 영혼과 윤리, 내면에 대한 성찰을 흡수했습니다. 셋째는 페르시아에서 온 이원론, 즉 빛과 어둠, 선과 악의 대결 구도,
이런 표현들이 여기서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이라는 식민 통치의 현실, 바로 이 억압적인 상황이 비폭력 저항이라는 급진적인 메시지를 탄생시킨 배경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예수의 사라진 18년은 물리적인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진 치열한 사상의 형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역사적 증거가 없는데도 왜 사람들은 동방여행 이야기에 이렇게 끌리는 걸까요? 여긴 꽤 흥미로운 심리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서양의 위대한 지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가르침 중 일부가 동양 철학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직접적 접촉과 독립적 수렴이라는 개념을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직접적 접촉은 예수의 가르침이 불교에서 직접 배워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반면 독립적 수렴은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했더라도 위대한 진리는 결국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가르침이 비슷하다는 것이 곧 베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의 사상은 먼 땅에서 빌려온 수입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1세기 갈릴리라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그 시대의 모든 사상적 흐름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벼려낸 지극히 독창적인 통찰이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의 18년이라는 공벽은 그의 몸이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의 정신이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한 질문인 셈입니다. 밖으로의 여정이 아니라 안으로의 여정. 침묵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을 엮어 새로운 사상을 탄생시킨 거대한 지적 여정의 시간이었던 거죠. 어쩌면 가장 위대한 여정은 밖으로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자기 안으로 떠나는 여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혁명적인 생각은 먼 곳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할 때 탄생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